허민입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치료하는 라디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여름의 끝자락인데 낮에는 아직 꽤 덥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더라고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진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최근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60대 남성 청취자분이 계셨어요.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혈당 관리도 너무 어렵고 식단 조절, 운동 실천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합병증이라도 생길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약은 꼭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라고요. 네, 이 청취자분의 고민처럼 당뇨병 진단 후에 좀 막막하고 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하는 라디오에서는요, 당뇨병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이시죠?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당뇨병인데요. 앞서 사연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당뇨병, 이게 또다시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잡고 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몸 안에서 포로당으로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이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랄까, 포도당이 우리 몸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슐린이 열쇠 역할이군요. 그럼 그 열쇠, 그러니까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당뇨병의 핵심입니다. 열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문을 잘 못 열면, 즉 제기능을 못하면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냥 남아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렇군요. 초기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목이 자주 마르거나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빠지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뇨라고 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뇨병 가진 분들이 정말 많다고요.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꼴이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거의 10명 중 3명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흔한 질병이 된 거죠. 와, 10명 중 4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럼 이게 나이가 들거나 가족력이 있어야만 걸리는 건 아닌가 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순 없지만요. 요즘에는 생활 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또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혈당이 좀 높다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합병증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합병증 중에서도 특히 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진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이게 혈관벽에 자꾸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동맥경화요. 네. 게다가 당뇨병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동맥경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 혈액이 잘 굳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평소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스피린이 혈전 예방 효과는 있지만 출혈 위험도 있거든요. 네,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결국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 조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 특히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네. 식습관하고 운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흔히들 뭐 당뇨에 뭐가 좋다더라 하는 특정 음식에 막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골고루 규칙적으로. 그럼 뭐 밥이나 과일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곡류나 과일은 탄수화물, 즉 당질이 많으니까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 같은 간식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좀 싱겁게 먹고 채소나 생선을 충분히 먹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염식 그리고 채소랑 생선 섭취, 이건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금연은 필수고요. 술은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잔 이하로 꼭 제한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식사하고 한 30분 정도 뒤에 시작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걸 권장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 운동하기 전에 혈당 체크하는 거 말씀이시죠? 혈당 수치에 따라서 운동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좀 조절해야 한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쟀는데 만약 300mg 데실리터 이상으로 너무 높다. 이러면 운동을 좀 미루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혈당이 100mg 데실리터 미만으로 낮다면 운동하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요. 주스 반 컵이나 사탕 같은 간단한 간식을 미리 좀 먹고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네요. 특히 고혈압도 같이 있는 분들은 겨울철 찬 공기 쐬면 혈압 오를 수 있으니까 실내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뭐 제자리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날씨나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종류나 장소를 조절하는 유연성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당뇨병 약 종류가 꽤 다양해요. 한 9가지 계열 정도가 있습니다. 9가지나요? 그럼 약마다 좀 다른가요? 네, 각 약들이 혈당을 낮추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효과나 부작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당 발생 위험이 약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이름이 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약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약을 쓰고 용량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건 반드시 전문가인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뇨약 오래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더라. 뭐 이런 오해요. 네.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요? 네. 물론 아주 심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정 약 사용을 피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랑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것, 즉 당뇨병성 신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약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약을 쓰는 거죠. 아하, 오해를 확실히 풀고 가야겠네요. 약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거군요. 그렇죠.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게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 형태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주사 말고 흡입하는 인슐린도 있다면서요? 아프레자라고? 네, 맞아요. 아프레자는 식사하기 직전에 흡입해서 사용하는 초속효성 인슐린인데요. 주사 맞는 걸 좀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작은 흡입기를 사용하고 그 안에 넣는 카트리지 색깔로 용량을 구분해요. 파란색이 4단위, 녹색이 8단위, 노란색이 12단위 이런 식이죠. 이렇게 투약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당뇨 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지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혈당과 저혈당, 이 두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잘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고혈당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고혈당일 때는 보통 평소보다 좀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목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혈당은요? 저혈당은 좀 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들고 배가 심하게 고프고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손발에 발진이 생기는 건 일반적인 저혈당 증상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환자가 의식은 있는데 이런 저혈당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15 규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5 규칙이요? 네, 일단 당분 15g 정도를 빨리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스 반 컵이나 일반 사탕 서너 개, 아니면 포도당 캔디 같은 거요.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혈당을 다시 재보는 겁니다. 만약 혈당이 여전히 70ml 데시리터 미만으로 낮으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요.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 저혈당이 다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간단한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70ml 데시리터 미만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낮은 수치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15g 섭취하고 15분 기다리기. 기억하기 쉽네요. 그럼 고혈당 증상이 의심될 때는요? 고혈당 증상이 의심될 때도 일단 혈당 측정기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저혈당 때문에 의식을 잃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요? 그때는 정말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의료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글루카곤 주사 키트가 있고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투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정말 응급 상황 대처법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네요. 들어보니까 당뇨 관리가 정말 혼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사 혼자서 다 아는 게 아니라요. 간호사, 특히 당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 그리고 영양사, 약사, 운동 전문가, 때로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까지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환자를 돕는 거죠. 팀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네, 이 팀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도 해주고 필요한 지원도 연결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 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에 대한 지원, 또 당뇨 관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뇨병은 환자 혼자만의 짐이 아니거든요. 의료 시스템, 사회,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당뇨 교실이나 환자 모임 같은 게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정서적으로나 정보 교류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원인부터 시작해서 화병증의 무서움, 또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응급 상황 대처, 그리고 관리팀의 역할까지 정말 폭넓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맞아요. 꾸준한 자기관리와 전문가의 도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일지는 몰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긍정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치료하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 신아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당뇨병은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